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가 이런 불신과 증오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나 사회 현상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게중심이 있고 자기 정화 기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증오와 모략, 괴담의 정치문화, 사회 현상은 언젠가는 스스로 사라지는 그런 정화 기능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믿어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서 한국 사회가 빨리 정상을 찾도록 하는 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으로 이게 무질서하다. 어쨌든 이 상식, 그다음에 교양, 그다음에 진실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정말 그와 반대되는 그 현상인 허위라든지 비상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하나의 흐름으로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좀 스타트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반대되고 엉뚱한 이야기도 악마의 대변자 역이다 이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 악마의 대변자 역을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소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을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 왜 그럴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그 권위의 실추다. 물론 우리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권위주의에 혼동을 해서 그 윗사람이 맨날 그냥 아랫사람에게 이 꼰대스럽게 임하는 것 바로 이제 그게 권위 아니냐 그렇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국가의 권위라고 얘기하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이런 이 권위를 얘기하던 그렇지 않고 시민사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라든지 학교의 권위를 얘기할 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충고와 같은 호화 같은 것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권위의 추락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나 그야말로 행정부를 믿습니까? 또한 이 사법부를 누가 믿습니까? 물론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화가 사법부의 이 불신, 권위의 실추를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정말 관객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화가 아주 상황에 상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과관계에는 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의 차원, 시민사회의 차원 모든 데서 권위 이것이 무너져 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허위나 몰상식, 비상식, 비열함, 허위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아주 치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옛날 로마 사람들부터도 이게 워낙 아우토리타스라고 하는 어원부터가 권력, 파워, 포테스타스를 얘기할 때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사실 이렇게 사실 아주 그냥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작품 리오 왕을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그 리오 왕이 자기 딸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딸들로부터 청결을 받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반미치가이가 돼가지고서 그냥 들판을 갖다가 했는데 캔트라도 하는 천직한 신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근데 그때 그 대화가
지금 이 권위를 얘기할 때 가장 아주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생각되는 그 우유인데 그 리어가 반 미쳐 갔는데 계속해서 켄트가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묻죠. 너는 나를 아느냐? 근데 그 켄트가 넌 모른다. 그렇지만 리어와 당신의 걸음에는 제가 기꺼이 메스터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켄트가 바로 권위입니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리어와 하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물론 뭐 우리 사회가 뭐 왕과 신하의 그 주정관계는 아니죠. 우리 자유인들이 평등하게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이 관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등한 인간들 사이에 권위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 권위라고 한다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캡틴, 오 캡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런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판사를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판사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국회의원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가? 교회는 정말 우리 성직자님 어째 당신의 얼굴에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없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냐. 이것이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 아주 불신령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항상 우리는 국가나 사회가 좀 나를 위해서 왜 뭘 해주지 않냐 이것만 묻는 것이지 내가 뭐 이 국가 공동체라든지 뭐 이 시민 사회라든지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권위의 추락이 가장 아주 그 대표적인 인간계의 영역을 참 이렇게 꼽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물론 80년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은 되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군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 제왕적 사실은 대통령이다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권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을 항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독재의 권력 비슷하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대통령의 권위가 존경스러운 권위인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죠. 대통령의 그 권력의 집중,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권위를 명예스러운 권위로 만들지 못하고 단순히 권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특히 이 대통령에 가까운 그 거리에 비례해서 이것이 자꾸 터지고 발생하는 이런 이 불쌍스러운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권 분립의 차원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라고 하는 것,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말하자면 이 권한, 인사권, 이명박 대통령도 뭐 초기부터 고소형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그것이 크게 고치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자신의 권력을 조금 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총리와 같은 이런 직책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하고 이런 방식, 총리 때와 같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더라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것에서부터 전방위로 욕을 먹는 이와 같은 상황은 보이지 않았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 집정관 두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살아날 수 있다. 누구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반드시 무슨 내각 책임제를 고치게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부터라도 책임 총리제와 같은 이런 것을 좀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스스로 줄이는 이런 모습, 이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지금 이 사법부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이 불신, 의혹이 팽배하는 이런 상황이 없다. 사실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 사회주의학론인 존 로크도 우리가 사람들 간의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권위체가 필요하다. 바로 그 사법부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힘들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법부는 로크에 의하면 행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이 국가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판사들이 절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판결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대개 불완전 전체적 정의다라고 해서 항상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구도조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 직무상의 비밀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 판사들을 보면은 마치 그 정의의 여신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은 눈을 다 뜨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판사도 입이 있고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서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누가 그 판사의 판결이 공정하고 그야말로 정직하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법부의 판사의 이 권위가 쓰기 위해서는 정말 영원한 판사, 그야말로 평생 판사, 이와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오라든지 내가 혹시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왜 이 사법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피고하는 이럴 그 상황이 아니라 정말 부도자처럼 내가 스스로 이 사법부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바로 이 반성 모드로 들어갈 때에 사법부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국회라고 하는데도 누가 지금 우리가 이 국회의원을 보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라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국회라고 하는 데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이 조폭의 이 행동 그야말로 참으로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누구도 국회에 대해서 이게 입법부, 헌법기관이다. 신성한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국회가 폭력을 행사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이 나와 있고 해법이 뭐냐? 해법도 많아요. 그래서 여야가 맨날 이렇게 격돌하니까 쟁점 있을 때마다 격돌하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하자. 또 그런 거 하면은 정당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줄세기를 하지 않도록 하자. 혹은 공천권을 아주 당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갖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백가지 명식의 대응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 국회 폭력이 중식되는 것은 사실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이게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항상 나름대로 여야가 입장을 바꾸면 바꿀수록 또 자기 나름대로 야당의 경우에는 폭력의 정당성을 자꾸 옹호하게 된다.